전소에 하다가 말았나요? 마지막이 프로큐먼트가 중요해진다는 얘기는 했고요. 익스텐디드 심리학도 좀 하다 말았군요. 예. 익스텐디드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엔터프라이즈. 그것도 내가 아웃소싱이 중요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포드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지금도 박물관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100년 전에는. 예? 부품 산업이라는 게 잘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 자체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아예 완성차까지 아웃소싱하는 세상이 됐다. 네.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 추세는 더 나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협력업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 울타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울타리 안에만 관리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났어요. 사고라는 거는 두 가지 정도 크게 볼 수 있는데, 불량품이 나는 거하고 품질 관리죠.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도요다 사태가 결국 조그만 부품의 품질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결국 아웃소싱하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그 품질 하나, 간단한 부품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흔들렸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 부품 공급이 지금 굉장히 빡빡하게 일정이 돌아가고 있고, 내가 그걸 용어를 쓰는데, 3일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문한다는 거, 커스터머 오더를, 무슨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하면은 3일 안에 그거를 딜리버리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목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부품 수급이 실시간으로 돼야 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게 부품 회사에 전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어셈블리 라인에 제 시간에 그 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갈 때 그 부품 팔레트라고 부르는데, 박스에 담겨서 배달을 해요. 부품 회사들이. 네? 그 팔레트가 그 작업자 뒤에 딱 그 시간에 딱 와 있어요. 내가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믹스드 스트림 프로덕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홀류 생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자동차가 막 섞여서 온다고요, 제품들이. 차종도 섞여요. 차종까지도 다른 차종이 와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네? 차종도 다른 차종이 막 섞여 들어오면, 그때마다 이 작업자는, 내가 오디오를 하나씩 장착하는 사람이라고 치자. 내 업무가. 네? 아니면 뭐 헤드라이트를 껴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가 계속 반복 작업하는데 그 팔레트 하나하나가 곧 해당 차에 되는 부품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품이 딜리버리 된 건데, 그게 다 다른 부품으로 팔레트가 딱 세트에 맞춰서 제 시간에 딱 와 있어야지 내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할 거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익스텐디드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가 그 부품 협력 업체 관리까지를 다 통틀어서 내 회사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품과 일정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또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품질과 일정 때문에. 두 가지 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어셈블리 라인이 내가 필요한 헤드라이트가 딱 요 세대에 딱 없으면 어셈블리 라인 스톱해야 돼. 그죠? 엉뚱한 거를 달면 불량이 나는 거고.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아마 그런 용어를 빌려서, 조선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거기까지 안 갔지만 미래의 심야드가 그렇게 갈 거다. 자동차 산업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익스텐디드 심야드라는 용어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정영 교수님이 보여주신 디자인 스파이럴이라는 건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또 한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 말고도 디자인 스파이럴을 또 다른 거를 몇 개 더 갖고 왔어요. 이거 홈페이지에 올렸던가? 내가
안 줬나? 파일을? 네?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네. 올려주세요. 네. 근데 PDF로 바꿔서 올려달라고 그랬지. 네. 미리 올려야지 미리 예습을 좀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프린트라도 해갖고 올 거예요. 이거 또 다른 형태의 디자인 스파이럴이고 또 이건 비교한 표고 또 다른 형태의 디자인 스파이럴. 이거는 아마 다른 분야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선이나 해양 분야에서 아니면 플랜트나 이런 분야에서는 그 산업의 설계 우리가 지금 오션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설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잘 안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설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계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연구하고 다른 과에서도 과목으로 가르치고 또 왜냐하면 모든 분야의 설계라는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설계라는 거를 범위를 넓히면 모든 사람이 다 설계를 하고 있어요. 내 옷은 어떻게 입을 건가? 요리하는 것도 설계입니다, 사실. 요리하는 것. 어떤 부품, 재료를 넣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완성품을 만들어낼 거냐. 그것도 다 사람마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디자인이 나오는 거고, 잘 만들려고 하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가 설계예요, 그게. 그게 설계예요, 사실. 경영하는 것도,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설계입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설계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스태틱하지가 좀 덜 스태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다이나믹하죠. 경영이라는 건 다이나믹한 시시때때로 막 돌발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설계도 그렇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스태틱하죠. 왜냐하면 완성품이 어떤 스태틱한 도면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분야, 플랜트, 해운, 해양, 조선 또는 건설이 사실은 더 어렵긴 합니다만은 더 복잡하긴 한데 스태틱하지가 않고 다이나믹해요. 변화가 많아요. 설계 변경이 많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어떤 설명을 나중에 천천히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런 그림. 이게 왜 그러냐면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이터레이션이 많은 거예요.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한 바퀴 돌면 한 사이클이거든요. 설계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이터레이션이 많다. 왜 이터레이션이 많냐? 복잡하기 때문에 많죠. 우선. 복잡하기 때문에 단숨에 한 번에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 시스템은 이터레이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간단한 내 볼트너트 설계하겠다. 그건 단숨에 끝낼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에 안 날지도 몰라. 예? 한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거예요. 예? 그리고 매번 반복하는 전문가들은 단숨에 탁탁탁 해낼 거예요. 볼트너트 설계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단숨에 설계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몇천 명, 몇백 명이 같이 설계를 해야 되고 단숨에 안 끝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터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크게 보시면 되는데 이터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여러 분야가 섞여 있다는 그게 다른 거예요. 볼트너트 설계할 때는 한 명이서 반나절이면 설계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또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네?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배우고 우리가 기계요소 설계라는 거 우리 기계과에 가면 이대길 교수님이 강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부품들이랑 이런 거 설계하는 거하고 시스템 설계 복잡한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려면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온 그림 보시면 네이버 아키텍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건 종합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종합설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한 군데를 모아야 되니까 누군가 스트럭처는 구조설계 전문가입니다. 구조만 합니다. 뼈대 예? 힘 받는 부분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 그것만 하는 전문가가 하고 철판의 두께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 다음에 프로펄전 앤 머시너리 기장설계라고 부르는데 엔진을 뭘 할 거냐 어떤 사이즈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기들은 뭘 갖다 놓을 거냐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퓨엘 펌프는 어떻게 할 거냐
축소판으로 자동차 생각하셔도 돼요. 자동차의 엔진 부분. 네? 거기에 딸린 부속품들. 근데 배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 다음에 auxiliary systems라는 것이 이제 아까 보조기 부품들이면 온수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 식수는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 다음에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냐,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냐, 배수라고 그러나? 정화조, 설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프로펄전 머시너리에 관련된 auxiliary systems를 보충 보시면 돼요. 하역 장비는 어떻게 할 거냐, 배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전장이라고 그러죠. 전기의장이라고 그러는데, 의장이라고 하는 걸 속에, 기관의장, 그걸 줄여서 기장, 철의장, 철제의장, 철의장은 그냥 철의장이네요. 그 다음에 전기의장은 전장. 그걸 다 합해서 아웃피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기하는 거는 전기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거고요. 엔진은 엔진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거고, 구조 전문가, 그 다음에 하역 전문가, 그 다음에 의장에 이제 제일 큰 게 어코모데이션이죠. 어코모데이션. 근데 화물선은 어코모데이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크루즈선이라는 생각합니다. 크루즈십은 어코모데이션이 제일 중요하지. 호텔이 최고급 호텔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호텔만 있나? 거기 무도회장도 있어야 되죠. 수영장도 있어야 되죠. 헬스클럽도 있어야 되죠. 고급 레스토랑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부터 그 컨셉추얼 디자인, 펑셔널 디자인, 디테일 디자인, 그래갖고 파이널 최종적으로 한 군데 정착하게 최종 설계안에 도달하게 되는 거다.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이게 전부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건데 디자인 스페이스를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의 점들이 다 새로운 설계안입니다. 설계안들이 모여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대우조선의 김호충 전문인까지 하셨나? 부사장까지 하셨나? 지금은 다른 조선소 소장님으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대우조선의 유명한 분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그 선형설계 분야를 맡고 있어요. 선형설계. 굉장히 성격이 강해. 의욕적이고 그 서울에 계실 때는 남산에 그 힐튼 호텔인가요? 서울역 건너편에 지금은 서울스퀘어인가 이름으로 바뀌었지. 그 대우 빌딩이었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실 때 보면 점심마다 맨날 남산을 뛰어서 계단으로 뛰어서 올라갔다는 거죠. 체격도 좋으시고. 그분이 선형 설계 전문가인데 워낙 입김이 세니까 설계가 선형 중심으로 가버려요. 예? 선형 위주로 설계가 끝나버려. 항상 대우조선 배는. 선형은 좋아. 선형 위주라는 말은 그래요. 선형 위주로 간다는 게 선형은 좋아서 속력도 잘 나고 저항도 작고 좋은데 다른 게가 나쁜 거야. 다른 데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선형 위주로 가다 보면. 네? 날씬하게 해야 되니까 짐이 덜 실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거 생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나 의장적으로나 하역이나 화물이나 이런 데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배가 또 비싸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균형 있게 또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복잡하게 그린 그림인데 왜 그 글씨가 잘 안 보일까 나는 허리지? 레졸루션이 안 좋은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칠게 바깥에가 컨셉트 디자인 하늘색 흐리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프릴리미너리 디자인이 그 다음에 나오네. 그 다음에 컨트랙트 디자인 페이즈가 있고 마지막에 디테일 디자인 페이즈가 있어요. 선박에서는 컨트랙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물론 어디나 물건을 팔려면 계약이 중요하지. 자동차도 계약을 해야지 파니까. 근데 계약 시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다 만들어 놓고 계약을 하죠. 네? 우리 핸드폰 사는 것도 계약이잖아요. 계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계약서를 쓰진 않지만, 사인 몇 개 할걸? 살 때? 그나마 살 때 하는 건 아니고, 물건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서비스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지만, 배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조선소도 없이
돈 하나 보여주고서는 계약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 무슨 말이냐면 물건 없는데, 조선소도 없는데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계약하는 시점. 자동차나 핸드폰은 물건이 시장에 나와 있을 때 그걸 사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설계는 옛날에 다 끝난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실은. 몇 년 전에 끝나서 테스트하고 생산하고 다 해서 마켓에 나올 때까지는 수년 걸려요. 네. 조선소는 조선소 짓기도 전에 계약을 해. 그래서 컨트랙트 디자인이라는 게 생산 설계나 상세 설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도 또 설계는 하긴 하죠. 설계 안 하고는 계약하지는 못하니까. 대충이라도 설계를 해야지. 돈을 얼마 받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당히 항상 문제입니다. 예? 자동차는 사실은 만들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다 마진을 붙이고, 마케팅 비용 붙이고, 그러면 해서, 하여튼, 그것 또 다른 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가격을 정할 때, 저거는 가격을 정확히 몰라서 문제예요.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 UAE에다가 판매했다는데, 그거 얼마에 팔 건가? 예? 잘 모르거든, 사실은. 얼마가 될지. 그냥 계산한 거죠. 예상한 것만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도 맞아요. 그래서 베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물가가 1년 뒤에 어떻게 뛸지 몰라요. 철판값이. 인건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도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추정을 갖다가 잘해야 돼요. 마력은, 엔진은 내가 10만 마력짜리 달면 되는 것 같은데 25노트 내주기로 약속을 했고 10만 마력짜리 계산을 해서 될 것 같은데 실제 달아봤더니 안 돼. 배가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컨트랙트 디자인이라는 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전소에 가서 생산 설계를 하고 그렇고요. 여기 이제 복잡한 또 그래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 금방 나왔네요. 미션 리카고 맨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보십시다. 화살표 방향으로 갈까요? 프로포션 앤 프리디머니 파워링이라는 거는 프로포션이라는 거는 이 치수를 길이하고 폭을 또는 드래프트를 CB니 이런 큰 덩어리 이 사이즈를 어떻게 정할 거냐. 프리리미너리 파워링도 마찬가지로 엔진 사이즈를 정하는 거를 대충 정하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인즈 바디 플랜을 그래요. 선형도 없이 저건 파워링을 한 거예요. 라인즈 앤 바디 플랜이라는 거는 이 껍데기에 그 선형을 헐폼 디자인이라는 말 나오죠. 라인즈 앤 바디 플랜 그 선형 도면이 나오는 거고 하이드로스태틱에는 본지한 커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놈이 볼륨이 얼마나 나올지,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길이 방향으로 부피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계산 수치들을 깨고요. 플로더블 랭스 앤 프리보드라는 거는 이제 데미지 입었을 때 배가 안전한가, 파도에 휩쓸려 넘어가진 않을까, 구멍이 하나 뚫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계산들을 하게 돼 있어요. 안전성을 위해서. 어레인지먼트는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화물은 앞에 실을 건가, 뒤에 실을 건가. 엔진은 가운데 놓을 건가, 뒤에 놓을 건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배치에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를 합니다. 두께는 어떻게 할 거냐. 철판 두께는 2m, 2cm로 할 거냐, 3cm로 할 거냐. 파워링을 이제 다시 또 합니다. 파워링을 다시 해서 좀 더 상세한 마력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시 웨이트는 총 배무게가 얼마나 나올 건가. 그 계산을 해야 돼. 그 계산에 의해서 철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용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원가 계산이 가능해지고, 캐패시티, 트림 앤 인텍트 스틸비티는 화물의 캐패시티,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그 짐을 실었을 때 트림이라는 건 배가 어디가 기울어지는지. 똑바로 져야 되는데, 똑바로 안 되게 가정을 하고 했는데 계산해 봤더니 좀 기울어져. 짐을 실었을 때. 그럼 뭔가 고쳐야 되죠. 배를 여기를 좀 뚱뚱하게 해주든지 짐을 여기를 좀 빼갖고 이쪽에 더 실게 한다든지. 인텍트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배가 그러니까 구멍이 안 뚫렸을 때 안전한가. 그것도 그냥 혼자 자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짐만 실어도 짐 무게 때문에. 데미지 스테빌리티는 구멍이 났을 때 안전한가. 얼마큼 기울는가. 기울고도 갈 수 있는가. 그런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코스트 에스티메이션. 마지막에.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서 여러 번 리사이클링을 해야 된다는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좀 더 복잡하게 그랬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볼트너트 설계하는 거하고 복잡한 시스템 설계하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 얘기를 조금 쓴 거고요. 인터디펜던시라는 거는 부품 간의 어떤 의존성 그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 말이죠. 비행기는 테이크오프 하려면은 부양력 계산해야 돼요. 보통 비행기가 내가 요즘에 타보면 한 300km? 시속 300km 정도 때 뜨더라고. 예? 내릴 때는 몇 킬로쯤 되나 그럴 때 한 250km쯤 되더라, 시속. 하여간, 비행기를 띄우려면 짐 무게랑 다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날개 계산을 해서 띄운단 말이죠. 설계를 했는데, 뭐 짐이 좀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내 구조가 약해서 이 날개 여기 두께를 쇠판이 아니지 거기는 두랄루미늄이라는 거 쓰나 두껍게 했어요. 좀 늘렸어요. 10%. 응? 안전 때문에 스트럭처럴 세이프티 때문에 그랬더니 무게가 10% 늘어나서 그러면 엔진이 커져야 돼. 그죠? 더 힘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띄우려면 무게가 늘어났으니까 엔진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요 또 엔진 무게가 커져. 네? 엔진 무게가 커지면 그걸 받쳐주는 플레이트 밑에 플레이트를 또 조금 더 늘려줘야 돼.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끝이 안 나. 사실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포기하고 끝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까 짐을 여기다 실었더니 앞으로 기울더라.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짐을 덜 시켜 하고 뒤에 더 짐을 시켜서 뒤를 뚱뚱하게 하고 앞을 날씬하게 했다. 짐이 뒤로 더 많이 와서 트림을 맞춰줬다. 그러면 또 배가 속도가 안 나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복잡합니다. 서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서로 맞추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 도메인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융합적이다. 기본적으로 융합적이에요. 여기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거랑 비슷하고 그냥 가족을 경영하는 단순하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가족을 경영하는 것도 단순하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로 그린 것 같은데 글씨가 작아서 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비슷하죠? 개념적으로는. 근데 여러 업무들이 아마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기서부터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 점을 찍겠다. 자,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오늘 정영 교수님 못하실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제 그 옛날 1541년도에 뭐 노아 예방주를 하는 건가? 그건 아닐 텐데 하여튼 선목이라고 불러요. 선목. 목선을 지을 때에는 이게 아마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다운받은 그림인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북선이나 이런 목선을 하는 선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목이죠. 우리 집 질 때도 목수가 옛날에는 집이 옛날엔 다 나무집이었으니까 옛날 집들은 그 목수 대목이라고 하면 대장목수죠. 대장목수가 딱 오면 그 사람 명령하에 착착착착 움직이죠. 선목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그 선목이라는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하면서 그 사람 명령하에 모든 걸 다 하고 그럴 때는 도면이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 있는 그 사람 경험에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하지만 또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월도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걸 아까 말한 대로 디자인이라는 꼭 선박 디자인만이 아니라 볼트 디자인 있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 방법론이라는 우리 산업부총장님도 총장님도 엑시오메트릭 디자인이라는 여기 아까 어딘가 나올 것 같은데 방법론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엑시오메트릭 디자인이라는 디자인 방법론을 제안하셨고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디자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다양한 제안들을 했었어요. 엑시오메트릭 디자인도 그 중에 하나죠. 어느 걸 쓸 거냐 여러분들 정해야 되는데 이터레이션 어널리시스, 디버전스랑 컨버전스, 제너레이트 테스트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터레이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어널리시스, 디버전스, 컨버전스 모델 이따가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복이다 그런 뜻이고 Analysis, Divergence, Convergence의 반복이다. 또는 그거를 Generating Test라는 용어를 씁니다. Function Behavior Structure라고 하는 그런 또 모델로 디자인이다. 그것이 펑션을과 비헤이비어와 그거를 원하는 펑션을 성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어레인지먼트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다. 옵티미제이션 모델 우리 정현 교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오브젝티브 펑션, 컨스트레인트 펑션, 디자인 베리어블 근데 이게 포뮬레이션이 필요한 거죠. 제일 약점입니다. 저건. 옵티미제이션에 포뮬레이션이라는 건 수식화를 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옵티미제이션의 한계입니다. 근데 모든 설계라는 게 수식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게 문제죠. 타임라인은 아까 우리 디자인 스파이럴에서 보여준 것처럼 컨셉츄얼 디자인, 이니셜 디자인, 프리미엄 디자인, 컨트랙트 디자인, 디테일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 피스 디자인 뭐 용어가 쫙 나오면서 그 시간 시간축을 따라가면서 다른 용어를 씁니다. 컨셉츄얼 디자인하고 이니셜 디자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니셜 디자인하고 프리미엄 디자인하고 어떻게 다르냐? 비슷비슷하잖아요. 영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도메인을 가지고서 나눠요. 아까 그 디자인 스파이럴을 두 가지 설명한 건데 베이직이라는 게 이제 종합하는 사람이고요. 베이직 설계, 기본 설계라고 부르는데 회사에 가면 그렇게 나눕니다. 성각 설계, 의장 설계, 부서 이름이에요. 성각 설계, 선체 또는 선체 설계. 근데 의장 설계 안에 기장 설계, 전장 설계, 그 다음에 이거는 공조 설계, 그 다음에 캐빈, 선실 설계. 이렇게 용어를 나누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3, 이터레이션 모델인데, 이터레이션 모델의 어널리시스, 신세시스, 이밸리에이션. 이밸리에이션이 아까는 다른 용어를 썼죠. 어널리시스, 디버전스, 컨버전스라고 썼군요. 어널리시스, 신세시스, 이밸리에이션인데, 그러니까 디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게 디버전스, 컨버전스는 하나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할 때는 막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막 내버립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나?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막 안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 안들 중에 나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그게 이제 컨버전스예요. 그걸 하는 과정에 저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어널리시스라는 걸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켓 어널리시스. 그걸 어널리시스라고. 우리가 보통 구조 해석할 때는 한 그 어널리시스도 어널리시스이긴 하지.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이런 것도 어널리시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어널리시스는 니드 어널리시스입니다. 니드.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 또는 마켓 어널리시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거의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내가 인도에 내년도에 판매할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설계하겠다. 20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조사해 와야죠. 누군가 가서. 마켓 어널리시스 해와야 돼. 마켓 분석이죠. 시장 조사. 네? 인도 여자들은 20대 여자들은 무슨 색깔 좋아할까? 알아요? 네. 빨간색인가? 노란색인가? 그래서 그걸 조사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각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여러분들 각자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럼 5개, 6개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마켓에서 요구하는 그 분석자를 가지고 다 경험들도 다르고 예? 그럼 5개 다른 설계안이 나올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하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하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박스 모양으로 하고 두껍게 하기도 하고 얇게 하기도 하고 그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성능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 안전한가? 가격은 얼마쯤 하면 될까? 잘 팔릴까? 물 떨어뜨리면 부서질까? 그래서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결국은 골라야 돼요. 자, 이게 한 페이지 더 남았네. 이건 고올 디컴포지션이라는 건데 또 다른 모델인데 최종 목표를 분해해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용어를 우리 소프트웨어 디자인하는 사람들 많이 쓰는 고올 디컴포지션. 단순화시켜서 자동차를 설계해야 되겠는데 그거의 기능을 엔진 블록, 브레이크 블록, 휠, 어코모데이션 이렇게 나눠 갖고 또 엔진은 다시 또 실린더 무슨 크랭크샤프트 또 나눠서
제일 최하단에 가면 볼트너트 단위로 나가면 볼트너트 단위로 설계를 각각 해서 다시 끌어모아서 합치면은 자동차가 완성될 거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도 이렇게 하죠. 자, 마지막 페이지. 이건 아까 똑같은 거를 이렇게 이터레이션 하는 거를 또 리컬전이래요. 아까 어나리시스, 신세시스, 이밸리에이션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죠? 또 이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디자인 스파이럴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걸 다른 그림, 다른 형태로 그려놓은 거. 자, 질문.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션 시스템이 뭐냐? 오션 엔바이러먼트랑 관련 있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션 엔바이러먼트를 대충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 설계할 때, 특히 배 설계할 때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물입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한 72% 정도 되고요. 민물을 포함하면, 호수, 강을 포함하면 한 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물은 굉장히 미미하고 대부분이 바다고요. 생각보다 바다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아직 없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구글 얼스 같은 거 가보시면 바닷속도 보실 수 있죠. 예, 대부분 바닷속이 그 가까운 바다는 지형도가 나오는데 깊은 바다, 태평양 이렇게 보면 판판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판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탐사를 못해서 몰라서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대충 맞겠습니다. 자, 이 바다, 이 물인데 물이 공학적으로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좀 짚어보면은 특히 바닷물, 물이고요. 대부분 물이고 짠 물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부분은 지구의 어떤 부분은 그 물이 얼어 갖고 있는 아이스로,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글쎄요,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고 주변에서 이제 접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물이 공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예, 뭐가 그렇게 독특하죠, 물이? 공학적으로 끄떡끄떡했잖아.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되죠. 예, 그래서 얼음이 뜹니다. 예, 그런 요상한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분자 구조가 완전히 대칭이 아니라 이렇게 극성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징이 생기죠? 자기네들끼리 응집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것들을 얘기할 때 그 표면 장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물에 그게 굉장히 큽니다. 표면 장력이 없는 것들은 없지만 유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은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고요. 또 그 비중이, 이 물 자체가 되게 무거운 놈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죠? 물의 비중. 순수한 물은 1세제곱미터가 무게가 1톤입니다. 그죠? 예, 굉장히 무거운 애고요. 우리가 보통 다루는 철, 이런 거는 1세제곱미터가 약 7.8톤, 뭐 이렇게 되는 애들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매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하게 큰 그런 해양 시스템이 뜹니다. 그죠? 물이 만약에 1세제곱미터에 1톤이 아니라 500kg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뜰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만약에 수은같이 1세제곱미터가 13톤이다. 그러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을 겁니다. 엄청난 것들이 떠다닐 수 있게 됐겠죠. 그러니까 목욕탕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다리미를 딱 두면 뜹니다. 왜냐하면 비중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쇳덩이도 뜹니다. 왜냐하면 수은이 더 무거우니까. 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러니까 전파가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이게
저기 인공위성 띄워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가리지 않는 이상. 근데 물 속에 있는 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잠수함이 잘 돌아다니는 거고, 물에서 의미 있는 탐지수단, 통신수단은 뭐죠? 뭐죠? 소나는 그것을 탐지하는 장비고, 수단이 뭐죠? 전자기파가 아니라 음파입니다. 예, 전자기파 같이 굉장히 그 프리퀀시가 짧은 애들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음파 같이, 그러니까 저주파죠. 우리 목소리 음파 대역이 있잖아요. 음파의 대역이 대충 어떻게 되죠? 20Hz에서 뭐 1000Hz 뭐 왔다 갔다, 우리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000Hz 사이인데, 나이가 들면 저쪽은 잘 안 들리고 대충 이제 20에서 10,000Hz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파수대가 있습니다. 자, 저주파로 갈수록 물에서 통신이 가능해요. 고래들, 돌고래들이 막 통신하잖아요. 고래가 굉장히 장거리 통신하는데 걔네들은 훨씬 저주파죠. 자, 저주파로 통신하면 무슨 단점이 있겠습니까? 노이즈?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통신 자체 의미로 보면 보통 이제 신호를 이렇게 보내면 이게 주파수 하나예요. 고주파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그 정보를 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셀폰에 막 영화도 다운로드 받고 이게 되는데, 고래가 하듯이 저주파로 하면 멀리 보낼 수 있는데, 뭐 0, 1 이거 하나 보내려도 그냥 몇 초가 싹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통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고, 고주파로 가면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게 있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속에서 뭔가 해야 되는 시스템은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salty water입니다. 지금 이 특수 문자가 제가 잘 안 써져서 그러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뭐죠? 윤혁 씨? 이게 뭐야? 퍼센트의 정의가 뭐죠? 곱하기 100분의 1이죠. 네. 이런 거 봤죠? 이게 퍼밀입니다. 퍼밀이 뭐죠? 네. 소금물에 그 소금의 소금이 바닷물에 평균적으로 24.7퍼밀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금이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뭐 염전해서 소금도 만들어 먹고 하지만, 소금 말고도 다양한 미네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공학적으로 보면, 이 쇠로 만드는 것들에 그 굉장히 안 좋은 게 바로 이 소금물입니다. 되게 코로시브한 것들이라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소금의 농도가 바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추운 바다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더운 바다에서는 조금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고, 황하강 같이 큰 민물이 막 밀려오는 그 근처에서는 또 떨어지고, 뭐 그 바다가 없는 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디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소금바다, 사해 이런 데 같이 조금 들어오면서 계속 증발이 많이 되는 이런 데는 또 엄청난 소금이 있고 그러는데, 이 소금이랑 그 덴시티랑 연관이 막 이렇게 돼 있고요. 평균적으로 바다는 비중을 보면 1세제곱미터의 물이 1025kg, 1.025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온도랑 소금, 그 salinity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막 다릅니다.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잠수함 같은 시스템이 헬리콥터랑 되게 비슷한데, 헬리콥터 타보신 분 있어요? 없구나.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갑자기 훅 떨어지다가 막 올라갔다가 막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헬리콥터가 지나다니는 공기 덩어리가 뭐 온도가 낮든지 뭐가 돼갖고 이렇게 불균일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양력을 순식간에 못 받아서 잃고 막 이렇거든요. 잠수함이 똑같습니다. 그 깜깜한 깡통에서 이렇게 센서로 이렇게 가는 애들인데, 솔리니티가 다르다거나 온도가 다르면 부력이 바뀌죠. 비중이 날리니까. 그러면 부력이 갑자기 떨어지면 얘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올라, 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 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있고 그 밑에는 조류가 있고 또 인터널 웨이브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뭐 파도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조류 다 아시는 거고 그죠? 조류가 왜 영향을 줄까요? 오션 시스템에. 너무 간단한 건데. 민석 씨. 우리 동경대 컨퍼런스 가갖고 들었잖아요. 동경 이 구로시오 해류라고 굉장히 강한 놈이 흐르고 있다. 그게 있으면 뭐가 문제죠?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뭔가 있을 놈이 떠내려간다는 거죠. 가만히 있고 싶은데 떠내려간다. 혹은 그 조류를 타고 해류를 타고 가는 애는 걔를 타고 가면 잘 가는 거고 반대로 가야 되는 애는 깝깝해지는 거죠. 추력을 더 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파도는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 인터널 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바다 안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표면파는 바닷물이라는 매질이랑 공기라는 매질 사이에 있는 자유표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이 크게 다르면 특히 이제 비중이 1000배 차이가 나면 그런 인터널 웨이브가 서피스 웨이브가 생기는데 바닷물도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 한류 그러니까 저쪽 남쪽에서 구로시오 해류가 따뜻한 물을 막 뿌리고 와요. 나는 여기 차가운데 우리 동해 같은 데서 북쪽에서 차가운 물이 막 오고 이러면은 밑에는 차가운 물에 덩어리가 있고 위에는 또 남쪽에서 온 따뜻한 물에 덩어리가 있으면 중간 어딘가는 우리 자유표면과 같이 극단적이진 않지만 몇 퍼센트의 비중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웨이브가 생겨요. 비중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표면파처럼 짧은 파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장파에 인터널 웨이브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파가 있다면 파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에너지가 이렇게 전파되는 형태잖아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추선을 계류 케이블에 했는데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장파가 걔를 문지르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널 웨이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아이스, 요새 지구가 따뜻해져서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하는데 쇠빙선이라든가 혹은 거기에서 그 자원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아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춥기 때문이 아니라 빙산이 막 떠내려오고 뭐 이럴 때 그걸 견뎌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NOA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에 크게 두 가지 이 사이언스를 하는 이제 나사라고 들어보셨죠? 그 우주왕복선 쏘고 나사는 항공이랑 우주를 담당하는 애고요. NOAA는 그 바다를 담당하는 애입니다. 네, 나사는 뭐 이렇게 미디어에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시죠. 네, NOAA라고 해서 이제 바닷물, 그다음에 바다에 연관 있는 바람, 수온, 모든 이런 거를 계측하고 그 일기예보를 하고 탐사를 하고 뭐 이런 조직입니다. 거기서 갖고 온 건데 우리나라 근해에 Significant Wave Height을 이렇게 측정한 거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0m고요. 빨간색은 미터가 12m짜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근처가 파도가 거세다. 그 다음에 일본 요쪽은 파도가 약하고 요쪽은 세다. 이런 거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화살표는 뭔가요? 화살표는 아마 파도의 방향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해양파 역학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는데요. 오션 웨이브 이렇게 정의합니다. 파잖아요. 이 까만색 실선이 실제 서피스고요.
요런 꼭대기를 피크라고 하죠. 여기는 파정, 여기는 파저. 그죠? 그러면 파고는 파정에서 파저 사이의 거리, 여기 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파장은 뭘까요? 한 파의 길이가 되겠죠. 파장은 복잡합니다. 이거 작은 요것도 파장이냐?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이것도 파장이냐? 맞아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거를 이렇게 캐치하기 위해서 좀 다른 정의를 씁니다. 이제 요 값을 이제 우리가 mean surface level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없고 물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 표준인데, 그거를 upcrossing 하는, 여기가 이제 파가 upcrossing 하는 거죠. 요거는 downcrossing, 요거는 다시 upcrossing, 요건 downcrossing 하는 건데, 제로 upcrossing period가 있어요. 보면은 upcrossing 한 다음에 파가 이렇게 쌓인 파를 보면 업크로싱, 제로를 업크로싱하고 다운크로싱하고 다시 업크로싱하고, 그러니까 업크로싱만 딱 잡으면 이게 큰 한 쌓인 파 같은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로 업크로싱 주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주기. 그거 말고 그냥 파 주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한 지점만 봐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해양파 역학 시간에 자세히 보시면은 water surface는 x, 로케이션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을 고정하고, 그러니까 한 점에 내가 웨이브 측정기를 딱 대고 시간을 쫙 가면서 막 측정을 해도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거는 로케이션을 고정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고, 로케이션을 고정하는 거 시간을 고정해요. 사진으로 딱 찍었어. 그러면은 이런 넓은 데 보면 파도가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그래도 다른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NOAA 노아 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다시피 이 파는 랜덤 웨이브거든요. 랜덤. 우리 푸리어 트랜스폼 이런 거 공학 수학 시간에 하잖아요. 사인 코사인으로 다양한 주파수를 만들어 갖고 다 하면은 뭐 임의의 뭐를 다 만들 수 있다. 푸리어 트랜스폼 아닙니까? 근데 해양파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예쁘게 생긴 사인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기에 파가 다 섞여 있어 갖고 나오는 파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적 도구를 씁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서 X축을 파의 주파수, Y축을 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 덴시티, 이걸로 본다면 이거를 우리는 웨이브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웨이브 스펙트럼이 그 해상 상태의 공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정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X축을 파고로 보고, Y축을 그 파고를 갖고 있는 파가 여기서 얼마나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frequency, 얘가 뭐 예를 들면 1시간이면 1시간, 뭐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 몇 번 나타냈느냐를 쫙 셉니다. 히스토그램이죠. 자, 그럼 의미를 보면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1m라고 합시다. 파고가 1m짜리가 100번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는 0.5m짜리가 뭐 100 몇십 번 나타났다. 이런 거를 이렇게 쫙 통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양한 그 파고를 갖고 있는 애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Significant Wave Height, UE 파고란 뭐냐면 제일 큰 위에서부터 3분의 1을 딱 자릅니다. 3분의 1을 딱 자르면 요 파란색이 될 텐데, 그 파란색의 평균값, 요 점이 되겠습니다. H sub S라고 씁니다. H는 파고를 나타내는 영어고 S는 Significant Wave Height의 그 S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의 파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의 파고가 1.5m다. 바다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m 파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1.5m 파보다 높은 파도 나올 수 있고 작은 파도 더 많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역시 해양파 역학이나 해양 시스템 역학 시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유의파고랑 그 시스테이트, 웨이브 스펙트럼을 가지고 선박 그 설계에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는 이제 수요일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